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종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상장 회사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뉴스죠. JTBC에서 출발했던 중앙그룹의 부도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큰 방송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TBC, 물론 뭐 다른 계열사들도 뭐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지만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JTBC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까지 공시됐었던 재무제표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뭐가 문제였는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뭐 당장 상장 회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분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분석의 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찾아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공시 창을 보게 되면은 조금 공시창이 더럽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깔끔한 상장 회사들 보면은 뭐 해봤자 뭐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정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공시들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도 그 정도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뭐가 되게 좀 복잡합니다. 당장 1분기 보고서가 5월 15일 날 올라왔는데 그 사이 전후로 해서 되게 많은 공시들이 올라와 있죠.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올라왔고요. 당장 최근에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문제가 된 거죠. 상장 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 그래서 EOD 사유가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게 영구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영구채가 한 200억 정도 발행했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영구채가 역시 200억 정도 발행이 됐죠. 똑같이 8.1%고요.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한 540억 정도. 그럼 200억, 200억, 540억 하니까 한 940억,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영구채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상환 자금도 뭐 540억이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기분이 조금 나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요. 분명히 JTBC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마 계열사들이겠죠.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대여가 나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6월 15일에 동시에 올라왔었던 채권 기한이익 산실 보시게 되면요. 일단 뭐 36-2 채권이 330억이고요. 37-2 가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7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일단 1000억 정도 찍고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은 아마 500억이고요. 그럼 한 1500억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42회차를 보시게 되면은 930억이니까 이게 지금 1500억에 900억 더하니까 최소한 2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채권이 전부 다 디폴트가 터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서 이거 NPL 채권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거 사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재무제표가 시그널하고 있었던 게 뭘까? 일단 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사실상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국민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시그널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걸로 좀 공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연결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뭐 주석으로 찾아가서 볼 건데, 일단 자산 총계는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 연말에 한 5,100억 정도 되어 있었던 자산이 5,700억까지 조금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가 크느냐, 여러분들 큰 자산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 뭐가 크냐라고 보면은 뭐 매출 채권 조금 크죠. 근데 이건 아마 매출과 관련해서 잡혀 있는 걸 거다 보니까 뭐 이거 자체로 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기타 유동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띕니다. 지금 전체 자산이 5,700억인데 1,700억 반올림하게 되면 1,800억 정도 되는 게 기타 유동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통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기타 항목들이 큰 회사들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 여러분 이런 거 잘 뭔지 모르시겠잖아요. 조금 재무제표 보신 분들도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뭔지 아시는데, 이 기타 유동금융자산도 있으니까 기타?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거지 싶으시면 여러분들 보통은 주석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JTBC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분반기 보고서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시가 깔끔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보면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가셔서 기타 금융자산을 찾아보게 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보고서고요. 작년도로 돌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타 금융자산이죠. 요거는 작년 연말 기준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동안 채권을 발행하면서 당장의 캐시 인플로우가 조금 들어갔을 거다 보니까 단기금융 상품 늘어난 거는 좋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정기예금 같은 거니까. 근데 조금 눈에 걸리는 게 이제 대여금이죠. 대여금하고 임차보증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대여금은 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뭐 특권자들이라든가 계열사들한테 나간 대여금의 확률이 높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파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가 특히나 이제 경영 상황 그리고 재무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열사들 그리고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대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차보증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회사가 뭐 다른데 사옥에 들어가거나 스튜디오 같은 거를 빌리면서 거기에 디파짓으로 넣어놓은 우리 뭐 여러분들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 회사가 이게 왜 계속 늘어날까?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이 회사가 장사하는 데 필요한, 영업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늘리면서까지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회사는 왜 실적이 안 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결국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말로 금융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자산이라서 회사가 뭔가 유사시에 이거를 빠르게 유동화함으로써 채권이 디폴트가 나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성격의 금융자산들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 앞에서도 뭐 대여금 빌려준 거는 저쪽에서 회수가 되지 않는 이상 당장 유동화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임차보증금도 임차기간이 끝나서 저쪽에 원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현금화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라고 공시한 저 1770억 중에서 당장 현재에서 유동성이 경색이 되었을 때 현금할 수 있는 비중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얼추 따졌을 때 지금 이 회사 매출 채권도 아마 신용등급을 거의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 사실상 400억의 현금 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와서 보면은 부채가 5,500억입니다. 지금 위에 살짝 보시면 자산이 5,755억인데 부채가 5,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자본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채가 높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 부채가 어떤 항목들 때문에 높을까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항상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은행 쪽에서 빌린 차입 부채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유동성 차입금 및 사채가 2,329억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유동 쪽에서 차입금 및 사채가 1,800억 정도가 들어와 있죠. 그럼 얼추 그냥 겐토로 합하더라도 우리가 한 4,100억 정도의 차입부채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유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봤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00억이 있는 회사가 잠깐 내려와서 차입금하고 부채, 사채 이렇게 다 합해봤을 때 4,100억 정도라고 하니까 당연히 1분기 보고서에서부터도 뭔가 문제 상황이 터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당장 근데 어차피 1분기 보고서 뭐 5월에 나오는 건데 뭘 알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거 돌아가 보시면은 작년 연말도 그렇고 작년 기중에 2025년도 중에 공시됐었던 재무제표들도 어떤 규모와 레벨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뿐이지 이런 식의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다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채 쪽에서 당장 직접적으로 이 회사의 디폴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본 쪽으로 가서도 조금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자본 잠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신종자본증권,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요거 공시 몇 개,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다 영구채라고 말씀드렸죠. 회사가 영구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영구채를 스터디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회사가 영구채를 발행을 했을 때 법적으로는 이게 채권, 회사채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는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프랙티컬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부채라는 거죠. 그럼 이 1,800억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체 자본 총계에서 이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20억에서 1800억이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16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에 해당해서 사실상 부도 상태에 있는, 파산 상태에 있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이익연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자본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 순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결손금이 쌓이게 되죠. 누적되어 있는 결손금이 7,300억입니다. 회사가 원금 있죠. 원금이 5,750억 넣고 만든 회사예요. 근데 누적된 결손금이 7,300억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회사에 원금을 넣은 주주들도 자기네들의 원금을 못 가져갈 뿐더러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또한 사실상 회수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신종자본증권 이게 영구채가 실질적으로는 회사채니까 이 회사채까지도 보게 되면 위에서 4,100억에다가 여기 1,800 얼마 정도까지 영구채를 합하게 되면은 사실상 6천억에 가까운 채권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디폴트가 남아서 사채가 문제가 생겼다는 저 4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4건 정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연달아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여러 이제 그 채권자들이 다 신용 쪽에서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야 이런 게 문제들이 굉장히 쌓여 있었구나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서 도대체 회사가 이익이 왜 안 나느냐를 볼 건데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참 잘 없는데 매출이 960억인데 매출 원가가 950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총이익에서 5억밖에 남지 않고요. 여기서 판관비 190억을 빼니까 마이너스 186억의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용 구조는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략 이 회사가 어느 정도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작년도 사업 보고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번 숫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3,700억이었다는 거를 살짝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랑 판관비로만 두게 되면 비용 구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주석에 가셔서 항상 제가 뭐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때 하는 작업이죠. 성격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비용이 성격별 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합쳐서 성격별로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탑니다. 지금 앞에서 한 3,700억 중에서 4천억이 이제 전체 영업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안에는 매출 원가랑 판관비가 합쳐져 있고요. 그러면 퉁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장 방송에 딸려나가는 것만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작비가 1,600억 정도 들고요. 판매 수수료가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죠. 방송국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330억 정도 붙어 있고 합쳐서 1,900억 정도라고 보시죠.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도 400억 정도가 아마 이 회사는 방송국이고 컨텐츠 쪽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무형의 자산들에 대해서 이 내용인수에 맞춰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회사는 조금 그 컨텐츠 사업 본 사업과 연관된 비용이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900억에서 400억을 더하니까 한 2,300억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송하는 관련해서 판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400억까지 또 합하게 되면 2,700억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매출이 3,700억이라고 했는데 당장 딸려나가는 비용만 2,700억입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당장 딸려나가는 비용 저희가 그냥 변동비라고 하겠습니다. 변동비율이 거의 한 73% 정도까지 나오는 회사라는 거죠. 보통 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제조업에서 이 정도 변동비율이 많이 뜹니다. 내가 100억을 팔았을 때 무조건 딸려오는 비용이 70억이 넘어가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이 정도 변동비율이 뜨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JTBC는 사실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였다는 거고요. 비용들이 이것만 붙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뭐 광고 선전비와 인건비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또 고정비들까지도 같이 타고 나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영업 손실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뭐 당장 뭐 올해 1분기라든가 작년뿐만 아니라요.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700억 적자, 2024년도에도 거의 400억 조금 안 되는 적자, 25년도에 300억 조금 안 되는 적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니까 뭐 그 밑에 저희가 뭐 차입금에서 금융비용 얼마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일단 본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가 현금 흐름을 진짜로 못 보나? 현금 흐름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사업 보고서 본 김에 현금 흐름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0억부터 마이너스 286억까지 오고 있는데
내려가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저희가 영업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뭐가 더 크고 작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더라도 회사는 굉장히 큰 적자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한 이제 현금 유입이 올해 1분기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차입금 들어오고 사채 발행하고 또 연구채 발행하고 하면서 캐시가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은 쓰고 있다는 거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당장 캐시가 이제 몇백억씩 훅훅 하고 들어왔을 때는 투자 금융 상품 같은 거에 잠깐 담아두었다가 회사가 적자 누적돼 가지고 현금 나가야 되면 요거 조금 뺏어 쓰고 하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1분기 보고서의 그 재무상태표까지 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드려보면 우리가 크게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뭐 당장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회사가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산들이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 자문을 가다 보면 자산으로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들을 왕왕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하고 당장 갚아줘야 되는 그런 채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채권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자본 쪽에서 아직까지 파산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도산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신종자본증권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들을 차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거고,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줘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고 있었죠. 왜 안 나느냐 보니까 변동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매출 규모를 키운다고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마진이 전혀 남지 않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마 뭐 예전에 경영권 승계하고 나서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제가 발조심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 욕심을 내는 거에 대한 결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은 차입금대로 쌓이고 앞에 차입금을 끄기 위해서 또 새로운 차입금을 빌려던 게 스노우볼링이 되다가 더 이상 JTBC한테 돈을 빌려줘가는 채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차입금을 못 갚으니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회생 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의 분석을 여러분들이 JTBC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재무 구조를 보면 재밌습니다. JTBC 위에 뭐 중앙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슬쩍 살펴보고 왔는데 다 상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괜찮은 계열사가 없는 중앙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명백한 경영의 패착입니다. 너무 명백한 경영의 패착이고, 우리가 뉴스 찾아보시면 무슨 뭐 중개권 사는데 돈 뭐 이만큼은 700억, 900억 이렇게 써서 1600억 가까이 썼다, 올림픽과 월드컵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무리했었던 거고,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다소 방만한 경영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 분석하더라도요, 똑같은 구조로 그리고 똑같은 논리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적어도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빠르게 걸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JTBC를 조금 준비를 해드려 봤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방송사고, 이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또 우리 경제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응원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